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공개한 볼턴에게 분노하며 던진 말입니다. 최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백악관은 이 책이 국가 기밀 상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출간을 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이번 저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위원회와 협조하면서 수정작업을 진행해온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볼턴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수정헌법 1조에 정한 언론의 자유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책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들이 담겨있고 이는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법원의 출간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턴이 백악관 보좌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볼턴의 회고록 출간을 허용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 국가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도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는 분노하며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23일부터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언론의 상당수가 보도되고 있고 이미 인터넷엔 PDF가 나돌고 있습니다. 볼턴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회고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의 최고의 방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초강경파 볼턴은 북미 회담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자 절망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북미 회담을 촉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볼턴은 이라크 전쟁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슈퍼 매파로 꼽힐 정도로 극단적인 신보수주의자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볼턴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타결됐다면 이는 미국의 재앙이라고 회고록에 기술하면서 자신의 회담이 깨지길 바랬고 그렇게 되자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노딜로 끝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며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제재를 풀려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며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폐기 등의 조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고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스몰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런 것도 합의하지 못한 노딜로 끝났습니다. 여기엔 볼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그의 회고록에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볼턴과 함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빅딜, 스몰딜, 그리고 협상을 깨고 나가기 등 3가지 선택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턴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협상을 깨고 걸어 나가더라도 괜찮다고 확신시켰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가 스스로 당시 스캔들로 인해서 더 큰 기사를 만들려고 더 극적인 노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 협상에서 자신이 지렛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상 파기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볼턴의 주장에도 노딜로 끝나게 하는데 그가 트럼프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은 건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꺼내든 것입니다. 리비아 모델은 선 핵포기 후 보상을 뜻하는 바로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모든 대량 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시킨 바 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후 은신하다가 총격에 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리비아 모델이었는데 볼턴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모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트위터에서 미친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다 망쳐버렸다며 나와 잘 지내던 김정은은 마치 그의 미사일처럼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말처럼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을 망쳐버렸다는 말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볼턴은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때 저러다 다 망가지는 게 내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북미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하노이 회담이 불가피해지자 볼턴은 절망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볼턴은 북미 회담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닌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의 첫 단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볼턴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조현병이라는 말을 써서 정상을 모독한 것에 대해 실제 볼턴이 조현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이번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을 노딜로 마친 뒤 한 달도 안 돼 자신이 북한을 너무 강하게 대했던 게 아닌지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볼턴은 이것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트럼프의 우호적인 결정과 협상에서 볼턴은 늘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초강경론자였던 볼턴을 앞세워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바로 깨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턴의 증언 중에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못 받으면 한국서 즉각 철수하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자 한국에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제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키면서 그 워게임은 실수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액수라고 판단하는 만큼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궁극적인 유업이 한국의 경우 진짜일 것을 두려워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주둔국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그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든 낮든 정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턴의 말처럼 미국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50% 많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액수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방위비를 압박하며 한국 정부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심지어 철수한다고 해도 절대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언급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볼턴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며 두려워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안보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후쿠야 다카시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한국 군사 분계선이 쓰시마 해협이 되는 격으로 일본 안보에 헤아릴 수 없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한미군이 일본을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1차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주한미군을 두고 한미동맹에 근거한 억지력이 동북아 안전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고 당시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온 공공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에서 우리 국민들은 할 테면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어깃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은 당시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통해 한국 전쟁을 자신이 끝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일본도 이에 반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베는 트럼프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6.11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도 두려워하지만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일본에게도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란에게는 원유란의 이익 때문에 유연한 형태를 취하지만 북한을 상대로는 최대 압박을 지지하는 강경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기 위해 초강경파 볼턴을 이용하고 동맹국들에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국 볼턴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재선과도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WTO 1995년 세상에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 장벽을 없애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태국, 사우디, 한국 등 총 164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있는데요. 이 회원국들 간에는 무조건 최애국 대우 공여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가에만 특권을 줄 수 없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WTO의 1인자, WTO의 초대 사무총장은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서덜랜드, 세계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는 35세의 나이로 아일랜드 최연소 법무장관에 올랐고 영국의 초대형 글로벌 석유회사 BP의 회장직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직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맡은 인물입니다. 이후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태국의 수파차의 파닛 차팍, 프랑스의 파스칼 라미, 그리고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아제베두가 WTO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베르토 WTO 사무총장이 최근 임기를 1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WTO 대표단 회의에서 원래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이지만 올해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WTO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WTO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글로벌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미국과 일본의 막가파식 정책이 아직까지 진행 중임에도 WTO가 사실상 취한 액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WTO를 식물기구라 부르며 WTO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WTO 무역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WTO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WTO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국제 간 무역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판결을 위한 위원 7명 중에서 임기가 만료돼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선임조차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지금처럼 WTO 전체가 마비되어 버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30% 넘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베르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견디지 못할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달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WTO의 164개 회원국들에서 후보를 선출해 최종 1명을 가려내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 외교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이웰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장, 이집트 외교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 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한국에서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WTO가 사실상 완전히 기능 마비 상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들의 이동조차 막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유명희 본부장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주도 아래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관한 공동 강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가 간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및 상호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까지 이끌어내는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G20 통상장관 회의에도 유명희 본부장이 참석했고 회의 끝에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최강 20개국들은 한국의 주도로 만든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이 다수 포함된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사실상 WTO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유명희 본부장의 개인적 역량도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들과 비교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마저 유명희 본부장을 만난 뒤에 농담으로 자리 하나 만들 테니 함께 일해주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까지 건넸고 싱가포르 대표단은 유명희 본부장을 협상을 아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모든 것을 상대국에 퍼주는 퍼주기 외교를 하지도 않았죠. 유명희 본부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 영국, 중남미 5개국과 한 번의 FTA 체결을 성공시킨 데 이어서 인도네시아와는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는 동시에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모두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의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유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한 한국의 대표가 바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기 때문이죠.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일본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